이번 순서는 영화계의 다양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무비토크입니다. 시내21의 장영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화와 관련된 눈에 띄는 전시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주말에 찾아보시면 좋을 전시가 있어서 제가 한 편 소개해드려 합니다. 네. 한국영화박물관에서 열리는 기획전 영화의 마술 프로덕션 디자인전인데요. 이번 기획전에서는 지난해 12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 암살의 프로덕션 디자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영화를 보시고 1930년대 그 경성의 모습에 매료되셨던 그런 분들이라면 꼭 한번 찾아보면 좋을 전시입니다. 네, 저도 암살 보면서 1930년대 경성의 모습 참 호기심 많이 느끼면서 재밌게 봤었는데 일단은 1200만을 돌파한 흥행한 영화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화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암살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주요 보직에 올랐던 친일파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이 친일파들을 대상으로 암살을 시도했던 그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영화배우 전지현 씨, 그리고 하정우 씨, 이정재, 조진웅, 그리고 조승우, 이경영 씨 등 그 이제 열연을 펼쳤던 영화였죠. 타짜, 도둑들 등 그 이제 흥행 영화를 많이 만들어 옴으로써 주목을 받았던 최동훈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에서도 기대를 모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이 암살이 지난 여름이었나요? 네. 베테랑하고 같이 정말 극장가를 뜨겁게 달궜던 굉장했어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일제강점기가 배경입니다. 사실 그게 우리에게는 아픈 역사잖아요. 네. 그런데도 뭐 거리나 배경 보면은 그 시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과연 전시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현이 됐을지 저희 카메라가 다녀왔거든요. 영상 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꼭 영화 찍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의 명장면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전시실 내에 또 그 외에 소장품들이나 전시품들을 통해서 한국 영화가 빛났던 순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웃자, 즐겁게. 대한독립 만세 해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것들 중 하나가 안호균이 영화에서 사용했던 총인데요. 암살의 중심이 되는 소품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둘, 셋. 총을 보니 긴장되고. 곧 3일절인데 독립투사분 전시회 와보니까 독립투사분들의 용맹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예전에 봤던 그 암살 영화를 다시 이렇게 전시해 놓으니까 제가 봤던 영화가 돼가지고 훨씬 더 실감나고 좋네요. 네,
네, 영상 보고 돌아왔습니다. 영화 보고 감동받으신 분이라면 더 재밌게 또 보실 수 있는 전시회인 것 같은데 네. 아까 전에 기자님이 이 영화의 마술 프로덕션 전시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프로덕션 디자인 이게 어떤 건가요? 좀 생소하네요. 네, 프로덕션 디자인은 이제 크게 보면 영화의 시각적인 요소를 디자인을 한다. 네, 이런 말을 뜻하고요. 네. 좁게 보면 촬영 현장의 세트와 대도구 그리고 촬영용 건축물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암살의 제작진은 사실상 사실성 높은 그런 시대 재현을 위해서 상하이랑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에 대규모 세트를 지었는데요. 이 영화의 프로덕션 디자인을 보시면 당시 일제 식민지라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그 시대 사람들은 모던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의 흐름과 문화를 받아들였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네. 경성의 도시 문화가 그 신문물이라는 화려한 이면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영상을 보긴 했지만 이 전시에서 영화 암살의 어떤 모습을 만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냥 저는 화면 보면서 아 저거 있었던 것 같아. 이 정도였거든요. 네. 자세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번 전시에서는 영화 암살의 프로덕션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 영화 속 공간 스케치 자료와 그리고 영화 콘티,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전지현 씨가 연기하는 그 안호균의 뭐 이제 그 총이라든지 그리고 피 묻은 웨딩드레스 등 주요 배역의 그 의상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그 소총이랑 그리고 미라보 여관의 카페 테이블 등의 그런 소품도 전시가 됩니다. 미츠코시 백화점, 주유소, 아네모네 다방 등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 보셨을 그 주요 장소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경성의 모습을 보여줬던 주요 공간들은 부분적으로 이번 전시에서 재현이 되어 있는데요. 촬영 당시에 배우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촬영을 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을수록 기대가 됩니다. 왠지 이 영화의 미술팀에 많은 노고가 녹아들어 있는 그런 전시회인 것 같은데 저는 미쓰비시 백화점 장면 보면서 옛날에 이 백화점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굉장히 신기하고 놀랐었거든요. 그런 점들 또 이번 주말에 한국영화박물관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열릴까요, 기자님? 네, 영화의 마술 프로덕션 디자인전은 4월 3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한국영화박물관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그 많은 한국 영화들을 관람할 수 있는 한국영상자료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는 김에 한번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번 전시가 무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부담 없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정보가 굉장히 고급 정보네요. 좋네요. 사실 전시회 관람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만만한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네,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관련 전시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코너는 신작 영화 소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영화 어떤 영화일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영화 소식 준비하면서 저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이 영화도 암살과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 시대의 주요 인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정말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시인이 윤동주 시인의 삶을 다룬 영화 동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네, 정말 윤동주 시인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명.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니 해도 대표작은 뭐 서시, 별에는 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학창 시절에 많이 외우기도 하셨고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윤동주 시인의 삶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가깝게 접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영화 동주가 어떻게 그렸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동주는 윤동주 시인의 삶에는 숙명적인 라이벌이자 가장 사랑했던 혈연, 그 송명규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동주는 송명규와 윤동주 두 사람의 상반된 기질을 보여주는 데 집중을 하는데요. 윤동주의 사촌형 송몽규는 일찍이 등단을 했습니다. 작가로 일찍이 등단을 했는데 이후 독립운동에 전념하면서 학생들을 조직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반면 말수가 적고 섬세한 심성을 지닌 윤동주는 내내 홀로 시를 씁니다. 영화는 연희 전문학교, 후쿠오카 형무소 등 같은 장소에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의 아픔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아낸 예술가 윤동주와 활동가 송몽규의 삶을 조명합니다. 네. 윤동주 시인에게 이런 사촌형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사실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네. 송몽규 씨의 조카인 송우회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이 집필한 윤동주 평전을 보면 이 송몽규라는 인물의 흔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영화를 연출한 이준익 감독 또한 윤동주 평전을 읽고 시인 윤동주의 시가 탄생하기까지 중요한 자극을 줬던 그 사람이 바로 송몽규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동주는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함께 감옥살이를 했던 그 두 사람의 비슷한 궤적을 쫓으면서도 송몽규와 달리 끝내 문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윤동주의 삶을 들여다보는 영화입니다. 네. 일제강점기 시절에 사실 많은 그런 독립투사들이 자신의 삶을 그 투신 거의 이제 투사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희생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도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윤동주의 그 시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그런 해석을 이 영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나레이션으로 그 삽입된 윤동주의 시들은 모두 그 부끄러움에 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서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는 시구가 가장 유명하고 또 기억에 남는데 그러고 보면 이 윤동주 시인의 전체적인 시를 관통한 주제는 부끄러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에게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이 송몽규라는 인물이 라이벌, 과연 이 동주라는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동주 영화 소식 알아봤고요. 다음 작품은 어떤 영화인가요? 마블 코믹스의 슈퍼히어로 영화들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럼요. 엑스맨이나 스파이더맨, 그리고 아이언맨, 토르, 그 어벤져스에 나왔던 그런 이제 캐릭터들이 마블 코믹스가 창조해낸 영웅들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슈퍼히어로들 말고 괴짜 슈퍼히어로가 마블 코믹스 그 원작으로 하는 영화 중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데드풀이라는 영화입니다. 데드풀이요? 괴짜 슈퍼히어로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요. 데드풀 좀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특수부대 요원 출신의 그 이제 용병 웨이드 윌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취향과 장난기마저 똑 닮은 바네사를 만나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웨이드 윌슨은 말기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이제 이 암을 좀 고쳐보기 위해서 비밀 임상 실험에 참여해서 재기를 노리게 되는데요. 극한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이루어진 실험 뒤에 웨이드는 암을 치료할 뿐더러 무한한 재생 능력을 얻으며 불사의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작용으로 호러 영화에나 그 어울릴 법한 좀 이제 흉측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요. 스스로 수트까지 지어 입고 데드풀이 된 웨이드 윌슨은 자신을 고문한 자를 찾아서 제대로 복수한 뒤에 당당히 바네사 앞에 나서려 합니다. 슈퍼히어로인데 비주얼은 호러 영화에 나오는 비주얼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영화 데드풀의 매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데드풀은 마블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 역사상 최초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그 관람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동안 슈퍼히어로들이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악당을 정말 잔혹하게 이렇게 처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자기의 그 이제 분풀이를 하려고 이렇게 욕을 남발을 한다든지 데드풀이 이렇게 그 영화 속에서 말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다 재수 없는 모범생들이다. 이 슈퍼히어로 그 인물들은 기존의 슈퍼히어로들이 기존의 그 슈퍼히어로들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이렇게 일탈하고자 하는 것이 영화 데드풀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레이놀즈가 연기하는 데드풀은 갖가지 수단으로 정말 적을 죽이는 잔혹한 액션 매니아지만 또 엑스맨 시리즈의 울버린의 버금가는 그런 치유 능력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도 농담을 멈출 줄 모르는 수다쟁이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다중인격이 의심될 정도로 이렇게 다채로운 캐릭터들의 매력을 제대로 살려내는데요. 반듯한 슈퍼히어로들이 이제까지 등장하는 그런 영화를 보다가 그러다가 절대 볼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재치와 액션들을 그 선사하는 어른이 즐길 수 있는 슈퍼히어로 영화가 아마 데드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서우 씨가 내내 미소를 지으면서 굉장히 아니, 신나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그쪽 분야가 아니었네요. 네, 그랬어요. 굉장히 참신합니다.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슈퍼히어로 영화 데드풀입니다. 어쩐지 킹스맨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대가 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화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 21의 장영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